안녕하세요. 챕터 6 On Introduction to Metabolism에 대해 발표할 준토 13기 신은아입니다. 순서는 책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물질대사와 대사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대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물질의 변화로 생체 내 물질의 분해, 합성과 같은 모든 화학작용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대사 경로는 특정 분자로 시작해 생성물로 끝나는 일련의 반응으로 각 단계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촉매됩니다. 여기에서 효소란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물질 대사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생체 촉매를 말합니다. 대사 경로에는 이화작용 경로와 동화작용 경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복잡한 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며 단순한 분자가 되는 이화작용 경로에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인 세포호흡이 예로 있습니다. 단순한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복잡한 분자가 되는 동화작용 경로의 예로는 아미노산이 모여 단백질로 합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등과 같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연력학, thermodynamics는 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연력학에는 바탕이 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먼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데요. 그 대신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하거나 변화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란 분자들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과 현상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유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에너지는 일을 하는데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말하고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는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의 자유에너지를 뺀 값을 말합니다. 자유에너지가 감소하여 자유에너지 변화 값이 음수값을 가질 때 이를 자발적 변화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시스템, 즉 높은 자유에너지를 가지면 안정적인 상태인 낮은 자유에너지를 가지려고 변화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대사 경로에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두 반응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인 발열 반응은 델타 G, 자유에너지 변화값이 음수값으로 자발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으로 델타 G가 양수값을 가지기에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 어, 발열 반응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는 반응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의 최대량을 뜻하며 흡열 반응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는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데 요구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수력 전기 시스템으로부터 생물의 화학 반응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궤로 생각할 수 있는 수력 발전 시스템을 보면 내리막길을 흐르는 물은 발전기를 구동하는 터빈을 돌려 전구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이 수평이 될 때인 시스템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전기를 공급하고 평형이 되었을 때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스택 개방형 수력 발전 시스템은 이화 경로가 어떻게 자유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보여줍니다. 각 반응의 생성물은 곧 다음 반응의 반응물이 됩니다. 사진과 같은 개방형 수력 발전 시스템은 열린 개로 계속해서 방출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 열린 개인 생명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받고 세포흡이라는 대사의 결과물로 생성된 노폐물을 주변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사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ATP입니다. ATP는 모든 세포의 원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분자입니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ATP는 아데닌과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는 아데노신과 숫자 3을 의미하는 접두어 트라이를 사용하여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트라이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ATP는 인산기에 연결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이들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ADP, 아데노신 다이포스피트의 무기인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ATP는 무기인산 간의 결합에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하였는데요. 1몰의 ATP가 1몰의 ADP와 무기인산으로 바뀌는 반응에서 자유에너지 변화값은 마이너스 7.3kcal/몰입니다. 자유에너지 변화값, 즉 델타 G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0보다 작은 음수값이기 때문에 ATP가 ADP로 분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 자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바뀌는 발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다른 흡열 과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사용되고 이를 에너지가 연계되었다, 에너지 커플링이라고 말합니다. ATP가 무기인산을 떼어내며 ADP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 과정을 일어나게 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ATP의 이용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수송단백질과 운동단백질이 있습니다. ATP는 수송단백질과 결합하여 용질을 운송하게 만들기도 하고 운동단백질로부터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먼저 수송단백질에 ATP가 결합하면 수송단백질을 인산화시킵니다. 이는 수송단백질 자체의 형태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부터 용질을 수송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ATP는 운동단백질에 결합하여 가수분해되면 모양이 바뀌면서 운동단백질이 앞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음은 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결합을 형성하는 것과 결합을 끌어내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 화학 반응에서 앞서 언급한 효소가 사용되는데요. 효소란 세포에서 가장 일반적인 촉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촉매란 변화에서 촉매 자신은 반응에서 자기 자신 촉매는 변화되거나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변화하게 해주는 화학적 물질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에너지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란 반응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주로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는 열에 의해 공급됩니다. 반응물은 활성화 에너지를 얻어 전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이 상태란 활성화 에너지를 받아 결합이 끊어질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소의 유무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를 살펴보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파란색 그래프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인 빨간색 그래프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이것을 전이 상태가 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이 전이 상태가 되기까지 필요한 에너지이고 자유에너지 변화는 반응물에서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로 발열 반응에서는 0보다 작은 값을, 흡열 반응에서는 0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에너지 변화는 효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효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질이란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물이고 활성 부위는 효소에서 기질이 붙는 부위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효소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 것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과학자 피셔는 효소에 의한 기질 인식이 자물쇠와 열쇠 관계와 비슷하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자물쇠 구멍과 일치하는 올바른 열쇠만이 자물쇠를 열 수 있듯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맞는 기질만이 인식될 수 있다는 효소 기질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유도적합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유도적합이란 기질이 효소에 좀 더 강하게 결합하도록 구조를 변화하고 기질 간 가까운 거리를 통해 화학 결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효소는 반응물 사이의 화학결합을 잡아당겨 작은 에너지로 전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두 반응물에 결합하여 두 분자 간 적절한 배열로 가까운 거리를 가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효소가 있으면 유도된 화학결합을 통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소의 사이클을 본다면 기질이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수소 결합과 이온 결합과 같은 상호작용에 의해 활성 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반응이 빨라지면 기질이 생성물로 바뀌게 되고 이로써 효소에서 생성물이 방출되게 됩니다. 활성 부위에 새로운 기질이 결합할 수 있도록 효소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생성물이 방출된 후에 새로운 기질 분자가 활성 부위에 결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효소의 재사용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질의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1은 기질보다 효소가 더 많은 상태이고 S2는 기질과 효소의 수가 같아 모두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1과 S2를 보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즉 S1에서 기질이 부족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지 못한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이 생기게 되고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소 포화 상태, 즉 효소가 모두 기질과 만나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S3 상태에서는 더 많은 효소를 첨가하면 더 많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여 반응 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소는 온도와 pH와 같은 주위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소가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온도와 pH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효소가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35도에서 40도 정도이며 최적의 pH는 대부분 중성인 pH 4, 7 정도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통해 각 효소마다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온도와 pH가 각자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인에는 보조인자와 조효소가 있는데요. 효소의 표면에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비단백질 분자인 보조인자는 일반적으로 Fe3+와 같은 무기이온을 말합니다. 보조인자 중에서도 특히 유기 보조인자를 조효소라고 부르고 그 예시로는 비타민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효소 억제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소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는 경쟁적 억제인자와 비경쟁적 억제인자가 있습니다. 경쟁적 저해자, 경쟁적 억제인자는 이름 그대로 기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과 경쟁하여 결합합니다. 비경쟁적 억제인자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 자체를 바꾸어 기질이 효소에 결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경쟁적 억제인자의 경우 기질의 농도가 낮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억제인자보다 기질이 효소와 결합할 확률이 높아져 경쟁 저해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다면 저해 효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대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경쟁적 억제인자는 효소에 결합하여 활성 부위 자체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와 관계없이 비경쟁적 억제인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질과 반응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소 활성의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는 특정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형성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며 세포의 대사 경로를 엄격하게 조절합니다. 이때 다른 자리 입체성 부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부위에 무엇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거나 촉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활성자가 활성 부위가 아닌 조절 부위에 붙으면 활성 상태를 안정화시켜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제자가 조절 부위에 붙으면 불활성 상태로 만들어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을 수 없게 됩니다. 되먹임 억제도 효소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란색 초기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며 생성물을 만듭니다.
기질과 효소가 존재하는 한 기질이 효소와 결합하여 생성물을 만드는 이 대사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생성물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되먹임 억제 조절이 일어납니다. 대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성물이 효소의 다른 자리 입책성 부위에 결합하면 효소의 기능이 억제되게 되고 이로써 생물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단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질 대사 에너지, 그리고 물질 대사 과정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효소, 이 효소의 조절까지 6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길 저희 준토 구성원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